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어제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결론 내리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비대위 전환 논의를 하기 위한 국민의힘 상임 전국이 어제 열렸는데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 안건이 40명 투표해서 21명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변인님. 예. 예, 우선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 유권 해석 기능이 있는데요. 그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당을 지금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대위로 가겠다는 이제 의사 표명을 한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전국위원회는 그 상임정국위원회의 윗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고요. 당헌이 규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사실상 당의 민주성,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하위기관인 상임정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해임하는 이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뭐 김용태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도 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네. 상대당으로서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변죽만 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의 핵심은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로 하락했다는 건 중도층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20%까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아주 바랬던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금 행보는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을 만든 것의 핵심 어떤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던 대통령실이죠. 근데 그것은 전혀 쇄신의 분위기가 없고 국민의힘 지도부만 바꾸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표를 몰아내는 쇼를 통해서 이목을 끌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대통령실도 쇄신을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 팀이 정말로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읽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득을 보는 것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비판의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뭐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이게 뭐 쇼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이건 지금 쇼가 아니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반발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그 문자 노출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문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 지지율이 10%씩 떨어지면서 당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 상황에 왔다는 것인데 저는 비상 상황을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비상이냐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그런 체계를 어그러뜨리는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하위 기관인 상임정국위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뒤집어버리는 이런 해임의 효과를 내는 것은 저는 당원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뭐 정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만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원내대표직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또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상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비대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당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확인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 시점은 9일
뭐 직후가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이제 9일에 오전에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비대위로 가는 게 되고 예. 그 이후에는 상임정국위를 통해서 비대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합니다. 그럼 한 되겠죠? 2주 뒤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네. 이제 최고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점은 그 앞선에서 과연 비대위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근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절차를 지켰느냐. 근데 절차를 지금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다가 제3자적인 독립성을 가진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아마 지도부에 대한 이런 권한 다툼 논쟁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원이 그렇지만 이 정당의 어떤 자치적인 사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물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통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또 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원칙적으로는 정당은 자율권이 강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예. 사법 자제론이 대세인 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권이라든지 예.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고 예. 뭐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사건이라든지 또 민생당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당 내에 있는 작은 다툼이 아니라 당권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이 전부 투표해서 뽑은 당대표고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임의 권한이 없이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사용해가지고 당대표를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각이 더 유력하다, 뭐 인용이 유력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렵습니다. 계세요? 저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한 90% 이상은 근거는 인용의 뭘까요?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권이라는 것이 당의 당원들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예. 또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현재 지도부는 말 그대로 당원들이 부여한 권한을 지금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박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 6조의 2에 보면은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대표나 지도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당원 소환제라는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임정국이 전국이라는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가지고 당대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을 가진 사법부 독립적인 판단기관에다가 의견을 구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 대변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와 좀 계속적으로 교류가 지금 있으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소위 국바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만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이것은 공론회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에 형성을 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당원과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 가처분 신청 외에도 기자회견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이야기들 뭐 일각에서는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거든요.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뭐 일단 저는 들은 바는 전혀 없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자로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라고는 밝혔고요. 예, 예.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일련의 당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권 비대위원 보실 때는 상대당의 이런 뭐 상황,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이 대표의 법적인 대응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득실을 따지긴 좀 뭐하지만 그 상황 그렇게 한 것이 옳다고 보느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혼란이 수습되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의 판단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해 대표직이 박탈된 거야. 그것은 이제 당규에 의해서 이제 박탈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선출된 권력을 갑자기 없애는 것이에요. 보통 통상 이제 선출된 당대표가 이제 직을 내려놓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가 전제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준석 당대표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 같은 조치를 했으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당원권 정지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사고로 볼 거냐, 권리로 볼 거냐를 당에서 이제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해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로 본다. 일시적인 어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예. 이것을 의총에서 의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도 보일 테고 내부 분란도 보일 테고 이렇게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문자 내용으로서 어떤 이견을 내는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경찰국이나 5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을 되게 몰아붙이는 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위험을 지지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그걸 좀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네. 부연 설명은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과거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 시절에 당시에는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을 썼었고요. 집단 지도 체제를 취했던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무력화되면서 당 대표가 자동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당 대표를 뽑았고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단일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원 체제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일부가 사퇴를 하면 기능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27조에 의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비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기 위한 최고위 의결을 또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모순점들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궁금한 것은 비대위 전환에 이렇게 뭐 당 안팎으로 지적의 목소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투표 결과도 그렇고 비대위 전환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배경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비대위를 하면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 조기 전대를 통해서 2년짜리 당대표를 아마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것이 다음 총선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전 그다음부터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자주 반복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 징계도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켰었고 지금의 이런 당권에 대한 이런 전복 시도는 이번에 성공했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지도부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반대파가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벌써부터 이제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안정에 방점을 맞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우선은 일단 비대위를 띄운다고 한다면은 비대위원장을 먼저 골라야 될 예, 텐데요. 예.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제 수습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진석 부의장 얘기도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당직 국회에 이제 부의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또 조경태 의원께서도 5선이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으셔서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선의 주호영 의원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파의 색깔이 였고 또 과거에도 원내대표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좀 경신하면서 20% 중반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4%포인트 또 내려간 수치인데 휴가 기간 동안 뭐 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어난 여러 내부 요인들이 있었죠. 일단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뭐 봐야 될까요? 먼저 권 비대위원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리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로 들어선 것은 보수층에서도 현재 정부 운영은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공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정하지 않았고 소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소통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해서도 이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견을 내는 집단을 두고 쿠데타 모의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박순애 장관이 들어와서 뭔가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됐는데 아주 무리스러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반발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이 또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관저공사를 코바나 콘텐츠에서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건진법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친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던가 그리고 표절 논란 관련한 논문이 표절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앞서 말했던 공정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더해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무능할까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무언가 관계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당내 분란과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분리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사실 그것이 깨졌어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혼란이 앞으로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율은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저는 저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하강 국면을 들어오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 시작점이 아마 윤리위 징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윤리위 때도 절차적인 여러 가지 위반 점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았고 이제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인사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운영상의 여러 난맥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습을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습하는 뭐 대통령의 태도 내지는 대통령실의 태도와 그 수습 능력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많이 좀 거리가 지금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저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저는 본질적인 성찰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24%대에 떨어졌는데 20% 중반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 대쇄신을 통해서 정부의 국정 운영 수행 태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보다는 일단은 재정비, 재출범 기조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좀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는 결과로서 저는 말한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수행 운영의 지지유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보좌 기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저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추천이 들어가거나 뭐 소위 말하는 쓴소리가 들어갈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의 집행부가 쓴소리를 하고 있느냐. 마치 쓴소리를 했을 때 내부 총질로 인식이 될 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만에 하나 본인의 자리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하라고 저는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통령을 탓하기에 앞서서 주변의 참모들이 제대로 된 보좌 기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국민 메시지 또 형식도 고민한다 이야기도 있는데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 네, 이번에 휴가 기간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은 변경 안 하겠다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료된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어진 당이 잘 굴러간다라고 문자가 나왔을 때도 예. 사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해명한다던가 아니면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면 저는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 문자의 문제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보여준 게 문제다. 이렇게 치부한다던가 그냥 유감스럽다 정도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국정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부정 여론이 더 높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대까지 포함해서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지금 부정 여론이 높고 예. 30, 40대는 지금 80%까지 부정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심각하게 여기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변화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디서 보냐면 지금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결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민심 이반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이 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기대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지도가 20% 중반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시에 청년 보좌역들과 가감없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선대위를 완전히 해산하면서 선대 본부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주도권을 쥐면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면하면서 저는 민심의 바다에 뛰어든다면은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저는 야당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선 당의 상황을 좀 비춰보자면 여당의 비대위 체제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비대위를 주장하시는 분, 조기전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안정론을 얘기하십니다. 안정론이라는 것은 지금 기조를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조를 유지했더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하자고 하면은 이건 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비대위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당내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저는 당원들이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봅니다. 이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서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의 신뢰를 아프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은 겪어야 될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예.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강원도 또 대구, 경북 지역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오늘 대구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강원과 TK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되는데 어쨌든 뭐 여러 평론적인 그런 분석도 그렇고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97 세대가 얼마만큼 선전할 것이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권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우선 되게 기대가 됩니다. 결과가. 왜 그러냐면 그 컷오프 결과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썰로 도는 것은 있죠. 1등과 2등 사이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예.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 3등으로 있는 뭐 박영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 나머지 국면에서도 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번 이제 그 앞서서 했던 당대표 토론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쟁점적인 것들이 부각되거나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내용을 지켜보고 오늘 내일 이제 대구 경북 결과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뭔가를 더 판세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당내 분위기는 어대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좀 좁혀졌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의 그 정무를 좀 고관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좁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권리당원의 분들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선명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고 대선을 거치면서 고생했다는 이미지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높을 것 같고 근데 대의원 투표에서 만약에 강훈식 후보와 박영진 후보가 선전한다고 하면 예. 좀 다른 국면이 만들어질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일화는 이제 그냥 끝났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예. 사실은 단일화의 동력은 둘이 합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야 그렇죠.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의 결과가 또 중요할 수 네,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이제 순회 경선이라고 하는 게 오늘 투표를 한 표를 어느 한쪽으로 합치진 못하겠지만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것부터라도 만약에 단일화해서 한쪽으로 모는 게 이재명 의원을 견제할 만하다고 하면 그 단일화 논의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두 명의 컷오프를 통과한 두 명의 후보뿐만 아니라 컷오프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좀 여력이 있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랬고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힘을 또 모아낼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전당대회라는 것이 또 흥행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다만 워낙 지금 구도가 견고하다 보니까 이 흥행은 좀 저조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그 후보들의 입에서 나와줘야 좀 예. 재미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최근에 민주당이 되게 그 지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꼼수 탈당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게 현재적 시점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던가 혹은 아니면 성비위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되게 크게 공격받고 있는데 박안주 의원을 되게 빠르게 제명하기까지는 했지만 여전히 박안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국민들도 궁금하죠. 예. 민주당이 변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질문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상대당의 경선 오프닝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전당대회라는 것은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 당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요즘 민주당 분들 뵈면은 뭐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두 번의 선거 패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좋은 대표가 선출되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걸로 거의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된다는 거를 전제를 해보면요. 사실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수사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로 이제 원보이스 체제가 구축될 겁니다.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한 목소리만 나오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가졌던 그 비판을 하지 못하는 그 일색이 또 지금 나올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유능함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전과가 사범이나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 결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공격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분이 유능하다고 하시지만은 돈 쓰는 것만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대선과 지선을 겪어오면서 뭐 공항 이전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 면에서 상당히 허술한 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분은 유능호소인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이 국민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모 후보가 대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여야가 뭐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 당원을 좀 바꿔달라라는 당원들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이 당원을 바꿔달라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이게 일단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 플랫폼 하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5만 명 이상의 당원이 청원을 동의하면 예. 그것을 이제 당에서 공식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공격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게 당원을 좀 바꿔달라는 요청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당원에 의해서도 기소가 되었을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윤리위에 회부되어서 그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당원권 정지가 바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재명 의원이 이 당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의심 어린
가족들로 보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당원을 지금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건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만 명이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97 주자들은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였는데 신전 대변인 보실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도 지금 당원 당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원래는 보통 기소가 되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직을 좀 박탈하거나 당직을 정지시키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이건 내로남불의 또 전형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맞춤형 당원 규정 저는 개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수사를 본인이 받지도 않았거든요. 수사도 채 받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징계는 막 정당하다고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소가 유력화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또 기소를 대비해가지고 기소만 돼도 당직을 박탈하는 건 또 반대다. 또 예.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당원을 막 바꾸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원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맞춤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잣대로서 이것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비판받을 것이고 아무리 어떠한 당내에서 이런 방탄조끼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서 성역이 없고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법에 저는 집행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